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진 그 증인에 대한 출석 문제는 꼭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 미제출 관련해서 공정위가 2013년에 네이버 그 처음으로 과징금 대신에 동의의결한 것을 이제 동의의결을 실시했는데요. 당시에 그 이행 사항에 대해서 그 피해 구제 기금 일부를 출연해서 인터넷 광고 재단을 만들어서 동의의결 이행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동의의결 이행 점검에 대한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걸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게 재단 것이고 뭐 마치 공정위는 관여하지 않는 듯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인터넷 광고 재단은 네이버 소속 재단이 아니라 공정위 소속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정위에서 재단 측에서 받아서 뭐 의원실에 제출하시든 아니면 재단 보고 직접 제출하게 하시든 좀 해서 그 재단 쪽에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좀 그 해주시고요. 특히나 오늘 그 국감 중에라도 제출할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 실시했던 용역 보고서나 뭐 이행 점검 관련된 내역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오늘 중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인 문제로 김선동 의원님. 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예. 지난 7월 5일 공정위가 부영그룹이 2013, 14, 15년 3개년 동안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이중근 회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고발장의 고발 사유를 보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동일인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 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 집단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올해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기업 집단에 지정된 네이버 그리고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이해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네이버도 부영과 좀 유사한 허위 자료 제출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4년 4월 1일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그 네이버는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제 자산 규모 5조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한 결과 2014년 말로 네이버 그룹의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15년 공정위가 기업 집단 지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네이버가 NHN 엔터테인먼트는 별개의 그룹이라고 계열사에서 제외를 했어요. 근데 2014년 9월 30일 네이버가 NHN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을 하면서 계열 분리를 선언을 했는데 막상 당시에 그 NH엔터의 이준호 대표는 네이버 주식을 2.6% 가지고 있고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NH엔터 주식을 1% 보유하고 있고 그게 2014년 10월 1일 이해진, 이호준이 공동보유 확인서를 금융위에 제출을 하고 공시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외관상으로는 인적 분할했고 계열사 간 기업 간의 지분은 정리되어 있으나 이해진과 이준호 두 명은 상대 회사의 주식을 공동보유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H엔터의 계열사도 네이버 그룹에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4년 사업보고서상에 네이버와 네이버 엔터의 국내 종속회사 현황을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 두 그룹의 자산 규모가 네이버 그룹은 3조 4,550억 원, NHN 엔터는 1조 5,113억 원에서 합치면은 4조 9,663억 원으로 5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쳐도 5조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계열사로 편입된 그 기업 명단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계열 편입일을 봤어요. 그래서 2014년 말 이전에 계열 편입이 됐다는 애들은 이번에 혹시 누락된 게 없나 봤더니 제가 보니까 2014년 말 이전의 계열사 검토 결과 사업보고서상의 종속회사가 아닌 12개 네이버 계열사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회사의 2016년 말 자산합계가 1,719억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12개 회사가
2014년 말에도 자산 합계가 아까 전에 약간 부족했잖아요. 5조 원에 340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5조 원을 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 12개 회사가 2014년 말에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5조 원이 넘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정위 꼭 그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 예.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예, 예.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2016년 초에는 네이버가 이해진이 아닌 네이버로 동일인을 신청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이해진이 별도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친족 또는 이렇게 그 친족 기업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네이버로 그 동일인으로 해달라고 했고 이에 이해진이 이제 그 주식 보유 내역을 내면서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 그리고 친족 보유 주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계열사 중에 한 개는 개인이 100%가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고 두 개는 친족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5조 원을 넘는 상태라면 역시 또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2017년에 그 이해진이 또 자신이 보유한 회사와 그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역시 또 그것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료도 허위제 이게 이제 해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진과 네이버가 지난 3년 동안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부영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 지정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그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의 자본시장법상 공동 보유 규정과 그다음에 저희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 규정이 물론 굉장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법 취지는 아닌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 보유를 동일인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면 지적하신 그 NHN 엔터테인먼트의 자산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자료 제출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 집단 지정을 했는데 지정된 그룹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부영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지정이 안 된 그룹이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허위 자료 제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번에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업 집단 지정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굉장히 강화가 됐지만 과거에는 벌금 1억 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보유 약정에 대해서는 금융위 통해서 자료를 좀 확보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금융위가 이 공동보유와 관련된 주주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시된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동의 의결 관련해서 화요일 날 그 공정위의 담당 국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더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고 내용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고 부실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 동의 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의 제5조에 의하면은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할 때 그 심사관의 의견이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할 당시에는 뭐 이런 내용들을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치 그냥 협의만 이렇게 당사자들 간에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런 서류들이 있다고 하니 이 서류를 오늘 점심 시간 때 좀 준비하셔서 오후 국감 시작 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뭐 필요하다면 와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장동현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증인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나오신 거죠? 예, SK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최태원 회장을 불러서 최태원 회장이 SK 실트론 지분 30%를 대상으로 총 수익 스왑 거래, 일명 이제 TRS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정한지 확인하고 최태원 회장의 의사결정과 거래 행위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회장을 대신해서 본인이 자초해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회사 기회 유용, 일감 몰아주기 이런 내용 아시죠? 무엇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이제 회사 기회 유용 금지라는 내용입니다. 아시죠? 예. 그 회사 기회 유용과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서 2000년 초반부터 논의가 있었고 2011년에 이제 상법,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세법이 개정이 됐고 2013년에는 공정거래법, 2016년에는 회사 기회 유용 과세에 대한 세법이 마련됐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 법들이 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뭐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K 최태원, 최기현 남매의 SK CNC 지분 인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신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예. 예. 그 최태원 회장은 SK의 대표이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의사 결정에 다 참여하고 있겠네요.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SK가 LG 실트론을 인수하고자 처음 제안한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최태원 회장입니까? 아닙니다. 예. 회사에서 그러면 논의해서 LG 실트론을 인수해보자라고 결정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SK가 회사가 실트론을 인수하기로 검토한 것은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12월 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쯤 최태원 회장이 LG 실트론을 회사가 인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고, 예, SK가 실트론 인수하는 과정, 즉 인수하기로 회사가 마음을 먹고 매수자를 접촉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은 최태원 회장이 다 알고 있었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뭐 대표이사로서 그런 거는 다 보고 받거나 또 이사회 논의 과정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현재 SK 주식회사는 제가 대표이사고 예. 최태원 회장도 대표이사인데 각자 대표이사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디테일까지는 모를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인수 과정은 알고 있었고 가치 평가나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 이사에 보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 13일 날 SK가 LG에서 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에 인수하기로 한 이사회에 최태원 회장이 참석을 했고 또 찬성을 했어요. 예, 그럼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가 실트론을 주당 18,000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회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인수를 했으니까요. 그럼 이때 회사가 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시에 매도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실사를 해본 결과 약 3년이나 4년 후에는 2배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3, 4년 이후에 2배 이상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예, 예. 실트론이 이제 반도체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트론과 SK 하이닉스가 거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하이닉스가 복수의 거래자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매 안정성을 위해서 급격하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급격한 증가나 이런 것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매출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은 원재료 구매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물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SK가 도시바를 인수했어요. 아직은 인수가 결정된 뭐 것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거의 확정이 돼 있고 다만 이제 그 경쟁법상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가되면은 아마 여기도 실체론과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다들 도시바 인수가 SK 실체론의 앞으로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나서 SK가 4월 6일 날 KTB가 보유하고 있는 19.1%를 TRS 거래로 확보를 했어요. 예, 예. 당시 주당 12,000원 정도에 인수했는데 이거는 1월 달에 인수한 가격보다 30% 할인해서 예, TRS 거래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기는 5년이고요. 예, 당시 주식 가치 평가 전체로 규모를 따지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러고 나서 보름 후에 최태원 회장이 우리은행이 보유한 29.4%를 TRS 거래로 개인적으로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죠? 예, 예. 이때도 동일하게 30% 할인된 가격인 12,000원대에 했습니다. 계약은 5년이고. 예. 예. 주식 평가 가치액은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은 4월 6일 회사가 TRS 거래하기로 한 거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가 4월 6일 날 그 이사회 조건부로 계약을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6일 알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TRS 거래의 내용도 거래의 조건도 다 알았겠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TRS 거래는. 그래서 이사회 TRS 거래 자체가 그 이사회의 그 의결 사항은 아니고 19%를 인수하는 것 자체는 그 이사회 그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19.1% TRS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쳤다는 말씀이세요? 그 이사회 조건부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결합 승인이 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8월 달에.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이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 TRS 거래도 회사에 이익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자금 조달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월 달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했으니까요. 당시 51%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최태원 회장이 개인이 TRS 거래를 한 것은 언제 결정했을까요? 최태원 회장이. 그 부분은 아마 그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자문사를 별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아마 제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TRS 거래를 한 이후에 같은 형태로 자기도 거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4월 6일 회사가 체결한 거래 조건과 최태원 회장이 거래한 조건이 동일합니까? 이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회사가 더 유리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비록 이자율은 비싸지만 자신도 이 거래가 충분히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했겠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회사한테도 이 거래를 했으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회사한테는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대표이사로서 제가 경영상의 판단을 한 부분이고 거기에는 향후에 SK 주식회사가 해야 되는 여러 투자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다가 자, 잠깐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2년, 2, 3년 내에 2배 정도의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최태원 회장이 동일한 조건으로 TRS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2,500억대의 주식 거래를 TRS 거래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2, 3년 후에 자기도 두세 배가 되는 금액을 얻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상은 되지만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이죠. 예. 예. 그러면은 자신이 2, 3년 내에 수천억 원의 돈을 벌 거라는 걸 알고 최태원 회장은 거래를 한 거예요. 그죠? 최소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 판단하고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자, 뭐 이익이나 손실 모두 다 그건 뭐 최태원 회장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시게.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뒤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1분만 쓰시죠. 네, 1분 내 정리하세요. 네. 당시에 이 거래가 있었던 것은 원래 보고펀드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LG 시트론을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LG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일대 주주인 LG가 협조 안 해서 상장이 무산이 되고 그런 바람에 채권단으로 지분이 넘어오면서 매각 공고가 나오고 그런 지분들을 인수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LG 시트론 가격 이번 거래를 한 게 총 1조 원의 가치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연말에 예상 실적을 기초로 하면은 2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도 이미 2, 3년 내에 배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최태원 회장이 내가 거래해서 돈을 버는 거는 회사도 이 똑같은 거래에서 벌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벌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말씀드리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2008년도에 분식회계로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4년에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을 해서 개인 투자했다가 또 징역 4년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SK CNC 일감 몰아주기로 본인이 60억 매입해가지고 매각 배당으로 1조 원의 이익을 얻고 주식 보유 평가액으로 5조 원의 지금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서 회사가 M&A 하는 과정에서 좋은 주식거래 물량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물론 회사도 같이 나눠서 했으니까 회사는 정당하다고 얘기하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증여세법상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자 그렇게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와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태원 회장하고 SK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 자문 얻어가지고 자꾸 뭐 현행법 위반 아니다라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진짜 근본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이거 TRS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고 회사교의 유용 아닌지 공정거래법상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현 대표님 증인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좀 다 못했는데요. 그 회사가 1월달에 그 인수를 할 때 LG로부터 51% 인수할 때 또는 회사가 4월달에 그 TRS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혹시 회사 내부에서 실트론의 상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까? 뭐 당시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트론은 그 전에 주주들이 2대 주주인 보급펀드가 상장을 추진했다가 1대 주주인 LG에 의해서 상장이 무산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다 나온 내용이고요. 예. 뭐 시장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3, 4년 이내에 한 2배 이상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근본적으로 이 거래가 최태원 회장이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그렇게 이 거래 회사 거래로 되돌려 놓을 생각 있으십니까? 먼저 4월 6일 날 그 회사가 먼저 19%를 매입을 하고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 투자 재원이라든가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30% 추가한다는 것이 뭐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 4월 11일 날 입찰 공고가 나고 나서 저한테 나머지 부분 사지 않느냐
라는 거 질의를 하셨고, 제가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컨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그 중국이나 이러한 경쟁자들이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없겠느냐. 예, 그 내용은 이미 저기 언론 등을 통해서 제가 다 봤고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2,500억 정도의 자금을 빌려서 예. 연 이율이 한 3%에서 4%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한 90억 정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3, 4년 90억 정도 연간 이자를 내면 예. 3, 4년 후에 2,500억을 버는 거죠. 지금 그거 현재 예상되는 이익은 기대 예상은 그럴 예,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사가 연간 90억 정도가 없어서 안 하겠다라고 하고 최태원 회장이 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예, 고민할 수 물론이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미 70%를 살 때는 충분히 그만큼 수익을 기대하고 샀는데 추가로 30% 안 사는 것은 그거 더 사면 손실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저희들 투자에도 100%를 다를 인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인데 예. 30% 더 산다고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70% 사면서 이익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 더 사면 손실 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익을 날 것을 기대하고 하지만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기에 모든 투자 재원을 다 투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간 90억이 예.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만기쯤에는 그거는 원금 보장 TRS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3, 4년 내에 2배를 오를 거라고 투자를 하면서 70%는 30%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설명하시는 부분은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회사 거래로 되돌릴 생각은 없는 걸로. 회사는 뭐 그 더 이상 사기지를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두 형제가 지금 둘 다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 최재원 부회장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석 부회장 아닌가요? 이사 등재는 안 돼 있나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석 부회장만 맡고 있나요, 그럼? 그냥 뭐 직함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 자금 횡령에서 치상받은 인물들인데 이 SK 그룹 경영에서 손 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 부분은 저는 뭐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입입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인데 최근까지 네이버에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체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부동산 매물이 3개월이면은 거래가 이제 되는데 3개월간 제3자에게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이제 않도록 이제 하는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배타적 거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동의의결 이후에도 네이버에 이제 불공정행위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예, 바랍니다. 주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에 대해서 좀 짚으면서 얘기하겠는데요. 2013년 10월에 이제 그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그 이례적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적용 법률을 달리해서 2개의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이제 회사에 발송을 해줬는데 당시에 5개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논란이 된 것은 이제 검색 광고입니다. 이제 검색 결과 상에 노출되는 그 결과가 광고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광고라는 표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상위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사이트를 오인하게 만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느냐가 이제 문제였고, 담당자들이 판단을 각기 달리해서 이제 2개의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심사보고서랑 그 열람을 해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 검색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에 대한 과징금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검색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경우는 관련 매출액이 2조 2천억이어서 과징금이 442억. 그다음에 표시광고법 적용한 경우에는 그 법 위반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매출액이 4조 4천억이어서 이제 그 공정거래법 적용보다 2배 늘어나고 과징금도 787억으로 최대치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45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 표시광고법 동의의결이 도입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예, 이게 2013년 12월 31일 날 통과가 됐고 14년 예. 4월 29일 시행이에요. 예.
근데 네이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게 11월 2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이거를 동의의결을 신청을 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제 네이버의 검색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동의의결이 불가능한 거죠.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의 대리인 김앤장이 신청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동일한 행위인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종결해 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때 공정위 판단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기는데요. 다시 좀 이따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면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박선숙 의원님 걸 뺏어야 되겠구나. 3분 하십시오. 예. 마지막이니까 정리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 복귀를 해봤는데요. 이게 공정위가 10월 14일 이제 처음 그 시정명령 부과 관련된 이제 안건을 상정하고 10월 21일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네이버에 송부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심의기일이 지정이 되면서 이 심의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네이버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요. 11월 20일 날. 그리고 심사관이 저희 추정키로는 21일 날 동의의결 개시 부적합 의견서를 심사보고서로 올려요. 그리고 22일 날 김앤장이 이걸 보고 다시 보충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 동의의결 개시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심사관이 이 동의의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시정 방안이 적절하지 않고 아무튼 그 심의기일 7일 전을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한 것은 심의 회피 지연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일주일 후인 27일 날 심의가 진행이 되어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님, 그 아까 이제 검색 광고가 이제 표시광고법에 적용되면은 그게 동의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색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적용될지 공정거래법에 적용될지 판단을 하려면 동의의결 개시 이전에 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판단은 언제 했을까요? 2014년 3월 17일 날, 예, 그,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을 해요. 예. 앞뒤가 바뀐 지금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정황들을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동의의결 케이스인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표시광고법에 대한 것에 이 네이버 때문에 이거를 빨리 막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진행됐던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000억 원의 동의의결 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껴 맞추기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과징금이 944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 네이버에서 이 1,000억 가까이 맞추려고 그 이미 이 동의의결 이전부터 결정했던 중소상공인 상생희망지당 500억을 여기다 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안이 네이버의 봐주기를 하려고 진행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결정적인 것이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인데요. 이 동의의결 담당했던 과장과 사무관 퇴사했는데 사무관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김앤장. 예, 김앤장 맞습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이 의사결정 절차를 복귀를 하시고 비록 그분을 퇴사하셨다고 하지만은 예. 내용을 명확하게 짚으셔서 이게 개선할 점 그리고 문제점 없었는지 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 진공 상태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데는 그렇지만 두 개의 법조를 적용해서 심사 보고서가 두 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황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당연히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 방법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최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